우리는 최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만 많이 봤기 때문에 K 콘텐츠는 대부분 장르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드라마 하면 아직도 멜로를 많이 떠올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좀 제가 라이트한 멜로들이 있다. 좀 무게중심이 좀 있는 멜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성주 작가가 하는 미래 같은 작품 보면 굉장히 무게가 얹어져요. 사랑이 중심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바라보는 이 주변 삶에 대한 이야기, 계급화된 어떤 구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거든요. 정성주 작가의 미래는 겉으로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불륜 드라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멜로 드라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멜로가 한 단계 고차원으로 넘어가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현 세태 비판 의식 같은 걸 멜로가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김희애 씨 이 캐릭터가 사실은 과거에 순수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계급화된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 점점 속물화돼 가는 본인을 느끼는 거죠. 속물화. 네, 속물화되는 사람. 근데 이 속물화는 주변 모든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 구조 자체가. 그런 삶을 살다가 순수한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이 순수성과 속물주의 사이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첨예한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 멜로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 당시 연출한 PD가 안판석 PD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안판석 PD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이라는 하이퍼 리얼리즘 두 남녀의 멜로 열차라고 그러면 이 멜로 열차에 시청자들도 탑승을 하는 거죠. 이 멜로가 진행이 되면은 같이 탄 사람도 기분이 좋고 이제 장애 요인 그럴 때는 굉장히 우울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왜 작가가 중요한가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건데 작가는 그런 깊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정성주 작가는 벌써 그 틀 짜는 구조 자체가 벌써 사회를 분석하는 듯한 그 구조를 짜내요. 그 인물 구성에서부터. 이 부작은 멜로 드라마의 아주 구조를 잘 이해하는 감독이 주도해서 만든 작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 안에도 구태의연하다고 느껴지지 않은 부분들은 문제의식들을 조금씩 넣어서 그래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사실은 미투라든지 그렇죠. 그 여성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리고 신데렐라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정혜인이란 인물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밥도 누가 사요? 그 손예진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그런 구조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밌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시대하고도 잘 맞아 떨어진다 보면서 기분이 좋다라는 거. 여성들이 어떤 당하는 문제, 그 미투라는 형식으로 고발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봄밤에도 그게 있어요. 봄밤에는 부부 강간이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요. 굉장히 파격적인 요소죠. 왜냐하면 둘이 별거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갑자기 난입해서 들어와서 아이를 갖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파격적인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서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문제예요. 그 멜로 드라마가 정혜인 씨를 스타덤으로 올렸잖아요. 거기에는 젠더적 관점이 진짜 들어가 있어요. 그 젠더적 관점에다가 판타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들한테 많이 물어봤더니 정혜인에 왜 이렇게 빠지냐? 무해함이래요. 무해함. 그거 굉장히 반어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런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공의 남성이라는 거죠. 최근에 연모 같은 작품을 보면서 이제 멜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사극이에요. 이제 멜로가 사실은 약간의 비현실성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운명적인 사랑 같은 거를 현대극에서 다뤘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공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현대극 안에서. 그래서 현대극 안에 한계가 있는 지점들을 사극이 오히려 끌고 들어가서 극성을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게 지금 사극 쪽으로 멜로가 많이 온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극의 틀이라고 하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장애 요소가 일단 세요. 왜냐하면 계급적인 장애 요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장 여자 컨셉까지 들어가 있으면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대한 부분 이 장애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신분과 남녀만 갖다 놔도 사실은 굉장히 큰 얘기들이 만들어진다. 그 자체가 장애 요인이죠. 그렇죠. 멜로에 두 가지 결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모라는 작품은 우리가 항상 양성에 대한 부분들 많이 다루는데 남장 여자 코드라는 게 하나의 계보처럼 만들어졌어요. 이미 남장 여자 코드가 사실 커피 프린스 1호점이 처음에 하면서 저게 될까 이렇게 싶었는데 큰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남장 여자가 안전장치처럼 돼 있는 거지만 사실상은 좀 퀴어 코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나왔던 게 바람의 화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의 화원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신윤복을 남자가 아닌 여자로 세워가지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놀라웠던 파격이었죠. 그러니까 연모는 이제 이 남자-여자 코드의 사극이지만 놀라운 건 이 남장-여자를 왕세자가 하고 있다는 거. 아, 점점점 코드들이 세지는구나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남장-여자 코드가 이렇게 사극에 들어온 이유는 이게 당대의 장르 소설이라고 해서 순정 만화와 웹툰이나 뭐 이런 거 요소들이 뒤섞이면서 일종의 야외 문화라고도 흔히 얘기하는 약간 남장-여자 코드들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는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면 아이돌 문화하고도 연관돼 있거든요. 남자들 간의 그 어떤 뭐 사랑, 우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다 보니 이제 그런 코드들까지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작품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점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열어놨다. 사극에서 퀴어 코드가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오고 있는 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옷소매 붉은 끝동은 실제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하면서도 픽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렇죠. 동명에. 네. 의빈성 씨의 어떤 주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오소매 붉은 꽃동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계보가 좀 있다고 보는데 여성사들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금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이, 뭐 이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계보들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내세워진 적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인공은 아니지만 굉장히 주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멜로를 같이 그려나가는. 그러니까 사극의 본래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플러스 알파에 멜로가 빠지지 않는 어떤 코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오소매 붉은 꽃동 같은 경우는 이산이라는 걸 거의 구조가 같은 거잖아요. 인물도 같은 인물을 쓰는 거고.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인물 구조를 살짝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민성 씨가 옆에서 주체적으로 궁녀로서 뭔가 활동을 막 해가면서 이 위기 상황을 넘기게 해주는 그런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더 비중이 커지면서 그 멜로도 성격이 사극 멜로도 바뀌고 있다. 조금 더 남성적이고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사극이었다면, 그러니까 여성 작가가 들어오면서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성 사극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극들은 멜로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일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요소들이 사극에 투영이 된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그래서 사극 안에서 보면 일의 영역에서 자기를 넓혀나가는 과정, 그래서 성장시키는 과정들을 같이 보여줘요. 이게 대표적인 게 대장금이잖아요.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의녀로서 제일 최고 위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 옷소매 붉은 꽃동도 그런 관점에서 이걸 재해석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지금 옷소매 붉은 끝동의 그 여주인공은 의빈성 씨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이게 시대 반영이죠, 네. 사실은.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늘려나가는 것만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주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왕이 다 도와줘요. 굉장히 그렇죠. 의존적이에요. 네, 맞아요. 보면, 네. 그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멜로가 앞으로 좀 더 계속 뭔가 발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우리가 조금씩 이야기한 데서 단서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의 영역이 사랑하고 어떻게 잘 연결이 될 것이냐.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세포들처럼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좀 새로운 거를 탄생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는 좀 콜라보레이션,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정평론가님 말씀했듯이 장르적인 특성을 가진 멜로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환경이 계속 바뀔 것이다. 드라마 장르적으로도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 이 많이 등장한 변화되는 환경 안에서 멜로 코드는 어떻게 변주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어느 정도는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멜로가 갖고 있는 힘이 K드라마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멜로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눠본 것 같습니다. 멜로드라마는 스테디셀러다. 잘 읽히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그 문제의식, 새로운 시대상, 그런 멜로드라마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